네, 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마치 오래된 퀴즈쇼 같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적대감과 갈라치기를 넘나들던 질문들. 진짜 총각인가 가짜 총각인가? 진짜 검사인가 가짜 검사인가? 토론에서 난데없이 진짜 가짜를 외치던 그 후보는 정작 본인에 대한 119 관등 성명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죠. 색깔론도 꺼냈습니다. 모 전 의원이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빨간색 스티커를 아무데나 붙이는 낡은 전술을 21세기 토론회에서 볼 줄이야.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진짜는 말 잘하는 사람도, 욕 잘하는 사람도, 욕 잘 먹는 사람도 아닙니다. 논쟁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후보님들, 그거 아십니까? 어제 TV 토론의 진짜 주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었습니다. 5월 24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대선을 10일 앞둔 오늘 민심은 어떨까요? 위클리 민심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D-Day 10일이고, 그죠? 그러면 내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8일,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딱 일주일 남는 날, 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네요. 원래 뭐 받아놓은 날은 굉장히 빨리 간다고 하는데 이번 선거 일정 워낙 촉박해서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왜 이래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대선 전 이게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선두로 나오긴 했는데요. 지지율이 일단 일주일 사이에 6%포인트 떨어진 45%,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떨어진 오른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게 갤럽 정례 자체 조사로는 선거 전에 마지막이고요. 네. 조금 있으면 또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긴 하니까 쭉 이어오던 변화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네. 이게 추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 속단하긴 이르나 다른 조사에서도 갤럽처럼 이재명 후보가 내려가고 김문수 후보는 올라가는, 그것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제히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추세상의 변화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몇 가지 쭉 얘기가 나올 텐데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로도 조금 우리가 그래? 하고 한번 참고로 들여다봐야 할 특징은 몇 개 있어요. 우선 보면 네. 대선 후보 지지율, 존칭, 직함 같은 거 생략하고 이름만 말합니다. 네. 이재명 지난주 51이었는데 요번에 45, 6%포인트 떨어졌죠. 예. 김문수 지난주 29에서 이번에 36, 이준석 지난주 8에서 이번에 10%로 2%포인트 늘었습니다. 항영 주간 단위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1, 2%포인트의 변화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 4% 넘어서 지금 5 내지 6, 7%포인트의 변동이 생겼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요번에 갤럽의 로 데이터를 보면 1,008명인가 아마 그럴 텐데 1,002명입니다. 1,002명. 예. 그중에 나는 보수요라고 말한 사람이 349명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 숫자가 296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50명 이상 늘어난 거예요. 나는 내 정치 성향은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즉 답변에서
그 사람들의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리라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나는 진보요, 나의 정치 성향은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이번에 234명, 그러니까 23.4%쯤 되는 거죠. 네. 상당히 낮은 편인데 지난주에는 이 숫자가 296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29.6%에서 23.4%로 급격하게 낮아진 겁니다. 중도는 지난주에 327명 응답자 분포였는데 지난주 296명에서 이번 주에는 327명으로 약 30여 명 늘었어요. 예, 예. 이 중에는 김문수 지지자도 있고 물론 이재명 지지자도 있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진보 성향 응답자의 응답 비율이 줄었을까? 한 주 사이에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민 가거나 없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마도 대선 결과는 대충 뭐 민주당 후보 쪽으로 승세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네. 조금 응답 욕구랄까 이런 게 조금 줄었을 수 있고요. 네. 보수층에서 마지막에 위기의식 같은 게 다시 한번 강하게 작용해서 TK나 특히 PK 지역 같은 데를 중심으로 안 되겠다. 지금 뭐라도 좀 뭉쳐야 하는 거 아니야? 단일화도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졌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응답 욕구로 발현이 되면 평소보다 응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국에 소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짜지는 거 당연하고요. 소금이 평소보다 적게 넣으면 싱거운 거 마찬가지죠. 소금에 비유해서 간에 맞추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보수가 좀 과표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표집이란 말은 조금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게 과표집, 과대 또는 과소라는 것은 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준선이 딱 주어져 있고 네. 그것을 많게 넘으면 과대, 적으면 과소인데 한국에서 진보는 몇 프로, 보수는 몇 프로라고 법으로 딱 정해지거나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개 추정만 하죠. 예. 그래서 평소 이렇게 쭉 그러니까 1년 몇십 차례 조사를 하다 보면 보수 성향은 대개 적을 때는 얼마, 많을 때는 얼마 이 범위가 조금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평소보다 적으면 이번에는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좀 줄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지. 짧게 말하다 보면 편한 점은 있는데 과대, 과소 이 말은 과학적이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시간 있을 때는 신중해서 쓰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보수 쪽이 좀 더 많이 답변을 했다면 그렇죠. 더 많이. 결과를 내는 그 과정에서 그걸 조정하는 스킬이 있을 텐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1,000명을 채워가는 과정에 예. 나는 보수요라고 계속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네. 이번 주 왜 이렇게 보수가 많아져? 야 이제 보수 그만 받자.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여론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특히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응답했다 또는 적게 응답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팩트인 거죠. 흐름인 거니까 네. 만약에 이거 보수가 너무 많아 그러면 좀 조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대충 이쯤에서 끊자라는 것은 인위적인 조절을 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거야말로 조작이 되는 것이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도 그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또 알겠습니다. 들으면 또 길길이 뛰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소개해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였고요.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응답률 17.8%를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 면접 방식이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다만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김문수 국힘 후보도 일단 지지율이 약간 동반 하락했어요. 이번에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10%가 넘었습니다.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갤럽 거하고 여기 리얼미터가 조금 어긋나요. 네. 우리가 숫자는 뭐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조사했으니까 숫자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네. A 후보가 이쪽에서도 늘어나고 저쪽에서도 늘어나면 소폭이나마 느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는 이재명은 내려가고 김문수는 올라갔잖아요. 근데 리얼미터는 비슷한 시기인데 이재명, 김문수 둘 다 조금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속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조사 기관마다 조사 방법마다 ARS냐 전화문접이냐 또는 질문지 구성이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거에 따라서 미세한 혼조가 나타났구나. 그건 지지층들 사이에서 생각의 변화도 일부 있는 것이고 네. 갤럽 같은 경우는 아까 확연하게 진보 성향 사람들이 확 응답자가 줄고 예. 근데 여기는 또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가지고 저거 내 예상하고 달라. 저거 어디서 한 조사야? 저거 못 믿겠구만. 이렇게 꾸지람만 할 일은 아니고 약간의 변동 여지가 이쪽은 있었고 이쪽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면밀하게 한번 생각은 해보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갤럽 리얼미터 거 보면 이재명이 48.1에서 46.6으로 뭐 1.5% 포인트 변동입니다. 이건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변동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 네. 네, 김문수 38.6에서 37.6 1% 포인트 변했죠. 이것도 항용 있을 수 있는 수치 안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준석 9.4에서 10.4로 조금 늘었어요. 예. 갤럽에서도 늘고 이준석이 여기 리얼미터 거에서도 조금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사실 그런데 52, 51이 되는 것은 얼마 안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 9가 10이 된 거는 꽤 많이 늘은 거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네. 이준석은 지금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준석이 약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갤럽 걸 한번 보면 예. 연령대와 지역 변화에서 조금 변동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지금 리얼미터 거 얘기하면서 함께 말씀을 드려도 네. 되긴 할 것 같아요. 60대에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황행커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60대가 많이 변했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크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최근 사이에 무슨 변화가 조금 있었냐면 60대에서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비율로 말씀드리면 네. 지난주에는 이게 46대 45대 3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문수가 46대 45 거의 60대에서 네, 네.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39대 55 이재명 39 김문수 55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변화가 변했죠. 있었네요.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재명 크게 내려갔고 김문수는 네. 올라갔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보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분들이 그렇네요. 많이 늘었다는 것을 간접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은 지난주 3이었는데 이번엔 5였어요. 네. 70대에서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이 순서로 31대 52대 5였는데 이번에는 26대 63대 5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수 응답자가 약 60명 가까이 늘었는데 특히 이쪽 연령대분에 몰린 게 아닌가 싶은 거고 지역도 하나만 보죠. 네. 대전, 세종, 충청이 네. 특정 지역 그렇죠. 정서와 정치 성향이 그냥 자동으로 일치시키는 지역은 아니어서 우리가 바로미터 중에 하나로 삼곤 네. 하잖아요. 이재명 지지율이 지난주 대전, 세종, 충청에서 46이었는데 네. 이번에 38로 8%포인트가량 줄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김문수는 지난주 29였는데 네. 41로 무려 12%포인트나 늘었어요. 갤럽입니다. 네. 그래서 충청 지역에서 그럼 뭐가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 이를테면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거나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 국회도 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라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 무슨 대규모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느 한 사람의 공약이 그쪽 분들을 매료시킬 만큼 뭐가 섹시하거나 새로운 게 나온 것도 별로 없었어요. 네네. 조사 일주일 상간 사이로. 네. 그렇다고 보면 보수 쪽에서 뭉치고 있는 게 갤럽 조사에서는 유독 많이 잡혔다. 우리는 이제 그걸 과표집이라고 표현을 네. 하기도 하지만 네. 저도 그 표현은 뭐 자체를 접고 들으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투표일이 임박할수록 어느 그룹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쯤은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각 당의 선거를 준비하는 팀에서는 나름대로 또 다른 포착기관이나 각자의 조직, 지역 조직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또 수집하거나 취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조정하거나 그런 작업들은 할 겁니다.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좀 해주시니까 길었나요? 아니요, 제가 지루했나요? 이해가 딱 되는 게 네네. 이게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50% 넘을 만큼 굉장한 지지율을 보이다가 네. 보수층이 이 지지율 때문에 결집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결과네요. 그렇죠. 그 점이 하나 있고 진보 성향 지지자 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자 중에 한 달 넘게 계속 앞서니까 네, 사실 네, 네. 이건 계엄 대선이기 때문에 네. 보수나 국힘 후보가 이길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다만 그 굉장히 낮다가 조금 올라오는 현상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매번 몇십 년간 선거를 치르다 보면 결국 아직까지는 진영의 끌어들이는 흡인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결국은 투표율에 임박할수록 양쪽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있긴 있었지만 달리 평상시가 아니고 지금 계엄 내란이라는 듣도 보도 상상도 못한 일 끝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어서 대선이죠 또. 원사이드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는 것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이제 대충 된 거 아니야. 집권하고 새 정부가 잘 해나가기를 바라야지 해서 응답에 조금 소홀한 것일 수도 있었겠죠. 이건 추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내란 대세는 형식. 바뀌지 그쵸. 않을 것이다. 네, 내란 그다음에 형식이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하는 것처럼 네네. 갤럽이 쭉 나오다가 요번 한 주에서 약간 변화가 생겼는데 네. 이거 가지고 이거 추세가 꺾였네. 이재명 이제 내리막이구만. 그 그렇게 볼 김문수는 수는 막 없다. 성큼성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처음 변화일 뿐더러 여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그게 일률적으로 나타나면 뭐지? 왜 그렇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변하지? 네.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매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뭉치는 강도나 결속의 속도 이런 거에서는 보수 쪽 사람들도 뭔가 위기의식을 확실히 느끼고 변화를 취하고 있는 건 있구나. 근데 이제 이게 뭐가 관련이 되냐면 어제 TV 토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 오갔잖아요. 네. 단일화 문제. 그래서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친 지지율 퍼센트 합이 이재명보다 만약에 월등히 높아버린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수권 사람들이 압력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네. 야, 니들 둘이 합쳐. 지금 쪼개져 가지고는 이재명하고 게임도 안 되는데 니네 둘을 합쳐 보니까 한 10%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한 10% 포인트 가량 이기는 걸로 나와. 그럼 당장 합쳐. 근데 누구로 합쳐야지 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겠니? 그 조사를 하겠죠. 지금 보수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마지막 그걸 거예요. 그게 여론조사 응답률 상향에도 조금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선수가 엊그제 아주 다시 한번 못을 박았어요. 나는 죽어도 단일화는 상관 안 한다. 제발 기대하지 마라. 네. 그리고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미미하게. 한 3, 4%에서 시작해서 지금 9% 이 정도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일설에 뭐 어디서는 10%를 간신히 넘기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더 고민에 들어갈 텐데 단일화에 응하고 다시 국힘이나 어디 그 세력과 합치면은 그동안의 자기 정치 노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 압력이 세게 들어가서 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려면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의 합이 이준석을 월등하게 앞질러야 돼요. 네. 근데 둘이 합쳐도 이재명보다 적으면 단일화하라는 압력이 커지기가 힘들고 압력을 받는 측에서도 해본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래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누구로 합치느냐를 가지고도 김문수로 합쳤을 때와 이준석으로 합쳤을 때 두 사람 지지표 중에 집중도가 어디가 높느냐. 네. 그거 가지고 또 쌍방에서 옥신각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거의 있지 않을 거다. 이제 이준석은 헷갈려.
이름이. 네, 이준석 후보. 이준석은 완주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다음 주 초쯤에 월화 늦어서 수요일 정도까지 그때가 25, 6일 또 그 시차적으로 의미가 있는 때니까 네. 그때 지지율을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아. 아마 보수에서는 그걸 더 쪼는 것 같은데 쫀다는 말은 안 되죠. 참 네. 방송에서. 네.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언론들은 마지막 변수는 그거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사전 선거가 그러니까. 있는데 그 전까지 일단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렇죠. 투표용지 25일 날 인쇄하거든요. 내일입니다. 네, 내일. 그럼 이준석 이름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내일이 지나면 다 들어가는데 투표용지 들어가고도 단일화를 하고 사퇴를 할 수도 있긴 있죠. 지난번에 윤석열 안철수도 그랬잖아요. 네. 3일 남겨놓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뭐 투표소마다 써놓잖아요. 투표소에 안 아무개 이름은 있지만 실지는 빠꾸 했으니 그 참고하시오. 네. 뭐 사람들도 한 뉴스 검색하고 가긴 가겠지만 못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야 있겠죠. 그런데 투표용지에 이름이 있으면서 사퇴하는 것과 사퇴를 해서 아예 리스트에서도 빠지는 것은 시각적으로도 다르고 정치적 효과도 사뭇 다르겠죠.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또 눈여겨볼 점이 네. 지지 강도예요. 이 지지 강도 조사에서 88.7%가 선택한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네. 지지 후보가 바뀔 수 있다라는 답변은 8.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미 이제 대부분은 누구를 찍을지에 대한 결론을 내렸고 중도층의 변화도 유동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막판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분들은 우리 투표 끝나고 자 이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개는 한 달 전 또는 평상시 대선 같은 경우는 네. 2, 3개월, 3, 4개월 전에 결심했다는 분들이 60%가 넘어요. 아.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결정했다. 당일날 아침에 결정했다 하는 분들은 한 5, 6%가 채 안 됐던 제 기억이 나요. 네. 지난 2022년 대선의 경우에.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저 대학교 원서 쓸 때처럼 막판까지 뭐 이렇게 법대로 가냐 상대로 가냐 이런 고민하고는 꽤 다르고 네. 정말로 A 후보, B 후보, C 후보를 놓고 고심의 고민 참담을 거듭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분들은 아주 적은데 양측이 팽팽하게 1% 이내로 초접전을 벌일 때나 그분들의 결정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비교적 여유 있게 1, 2위가 표차가 나 있는 상황이라면 고민 참담 끝에 고르시는 분들의 정치적 숙고나 이런 건 참 민주적이고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일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락의 결과는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 네. 이번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나 선택한 후보 안 바꾸겠다는 게 지금 88.7, 89%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약 90%라고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치자고요. 네. 10명 중에 9명은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럼 1명 바꾼다는 얘기인데 10명으로 하면 그 무려 10%나 되지만 지금 바꿀 수 있다라는 건 8.8%였는데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이 국힘으로 갈 정도로 대폭적인 변화는 아니기 쉬워요. 그 마지막 남아 있는 변수가 그러니까 네. 뭐 당락을 결정할 만큼 큰 변수라고 하면 일단은 단일화 그렇죠. 변수가 될 수 네, 있을 것 역시 같은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삼자 대결이 아니라 양자 대결로 한번 봤을 때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41%,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했을 땐 이재명 후보 50%, 이준석 후보 38%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그래요. 보면 본인으로 단일화하는 데에 어떤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네, 명분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그동안의 대선을 보면 예.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이래로 그때부터 쭉 해서 네. 보수와 이른바 진보 후보들 사이에
3%포인트 차이가 난 적이 없어요.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크게 이겼을 때 빼고는 나머지 대선은 다 0.7%포인트에서 2.45%포인트 차이, 3% 이내에서 다 결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박근혜 문재인 때도 그랬고 노무현 이회창 그때도 그랬고 쭉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요번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곧 선거에서의 득표율로 우리가 단순 치환하지는 않지만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1위 후보가 독자로 50을 넘는 것으로 나와요. 이게. 네. 여기는 모름 무응답이 있고 실제 투표에서는 기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빼고 통계적으로 분류를 하면 조금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큰 차이를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엊그제 나온 23일 나온 갤럽치가 약간 줄고 김문수 후보는 좀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정도 사이에 보수가 강력하게 뭉치고 이재명 후보가 실언에 실언을 거듭하고 민주당 무슨 공약이나 방침이나 새 정부에서 뭐 하겠다는 게 전 국민적인 반발을 초래한다면 네. 일부 집단이나 지역의 반발이 아니고 전 연령대별 전 지역별로 일심동체에서 저건 안 돼 하는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이른바 대세가 바뀔 정도가 아니라면 네. 저는 크게 변동되기는 힘든 것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이재명은 50 내지 51이고 저쪽은 40 전후잖아요. 예. 그런데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경우는 보수가 흩어지는 율이 더 적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문수로 단일화하면 이준석 지지자 중에 반가량은 투표를 안 해버리거나 이재명을 찍거나 그러니까요. 김문수한테 가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반 정도가량은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이준석으로 단일화되면 70-80% 김문수 지지자의 약 70%가량이 이준석한테 가요. 그럼 보수 전체로 보면은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는 게 표가 좀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때 이준석 지지자들이 표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때 김문수 지지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 결과가 각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했을 때 김문수 지지자들은 7%만 이재명 지지자한테 가고 나머지가 이제 71%가 그대로 네. 김문수 지지자들로 표심이 이동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20일은 의사 표현을 안 했거나 아마 네. 저분들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준석으로 합치면 김문수 지지자들 10명 중에 7명은 그냥 이준석을 찍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료를 하나 보면 네,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때 김문수로 단일화할 때를 보면 나는 이준석 지지자들 중에 나는 김문수 찍겠다는 사람이 44밖에 안 돼요. 네. 반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건데 네. 사람 심리라는 게 지금 김문수가 이준석보다는 월등히 높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준석이 김문수 형님 이번에는 형님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김문수가 이 사람아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자네보다 높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딜레마죠. 네, 딜레마가 될 수 있다. 네.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거 직전 주말이 될 테니까 네.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면은 속 시원하게 숫자로 언급드릴 수는 없고 네. 그렇게 하면 우리 걸리니까 네, 우리 그렇죠. 또 그런 정도는 지키잖아요. 네,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지킬 건. 근데 예. 그 기간이 너무 긴 건 맞고 여전히 안 고쳐지네요. 아마 전체적인 흐름과 오늘부터 다음 투표일까지 사이에 일어날 것 또는 났던 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은 되겠네요. 네. 지난 한 주의 민심을 살펴보는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인 생톡으로 곧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있죠. 지금 한번 이 자료 한번 봅시다.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시판의 글 내용입니다. 그 심카드 교체 비용은 이리 아끼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저걸 게시판 글을 임시 조치 삭제했습니다. 신고자는 최태원 대리인, 사유는 삭제 요청. 이거 왜 임시 삭제했죠?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개별 사안입니까 이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방심위에 확인해 하십시오. 그거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민 여러분, 진관동 주민 여러분, 은평을 국회의원 김우영입니다.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민주헌법은 그런 야수적 충동을 절제하고 규격된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과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대통령, 바로 이재명입니다. 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생톡, 오늘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굉장히 조목조목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아, 심카드. 네, 심카드 관련해서. 네, 저거는 진짜 2천만 이상의 사용자들이 피해를 본 사안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재벌 SK가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나선 게 아니고 상당히 미온적인 조치나 변명으로 일관했죠. 네. 그래서 제가 화가 좀 났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유세하실 때는 굉장히 또 절절하게 감정을 다 담아서 하시는 모습이 또 인상 깊었고, 네,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저기 대조시장 앞에서 유세하고 아, 하고 오셨어요. 현장에서 유세하시는 모습을 요즘에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현장의 그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유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또 반대 측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X. 오. 그리고 일부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요. 헌법을 붕괴시킨 그런 세력을 옹호하는 주권자는 주권자의 자격이 없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이 주제가 바로 첫 번째 주제인데 예. 이재명 대 김문수의 대격돌에서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란 사태 엄격 심판 이 워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주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내란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잊어버린 것 같고 특히 범보수 진영은 지금 조기 대선을 왜 하는가를 아예 모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진짜 프레임을 걸었죠. 네, 김문수가 거기에 말려 들어왔어요. 네, 자기가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서 또 어제 TV 토론에서는 가짜 논쟁을 해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진짜 가짜 하면서 원래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논쟁적이어야만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카피는 그 진짜 논쟁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였는데 그동안 반대편 세력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드디어 이제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인 거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시민이냐 소수의 기득권자냐.
소수의 기득권자가 가짜 대한민국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헌법을 지키는 사람, 음. 그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가짜고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인 거죠. 네. 네, 상식과 공정한 균형 감각을 가진 것이 진짜 대한민국이고, 극단의 사상, 주술이나 미신에 입각한 극단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가짜 대한민국이죠. 네. 이렇게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진짜와 가짜가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의 핵심이 바로 내란 세력이고 윤석열, 김건희, 김문수 등이죠. 가짜의 핵심이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사실 이제 어제 TV 토론에서 이 진짜 가짜 워딩이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법카 이 사건을 꺼내 들면서 유죄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건 제대로 재판 한번 하지 못했던 사건에 대해서 유죄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윤석열의 마른 버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말랐잖아요. 네. 사고 구조는 공감 능력 제로, 공격적이고 지배적이고 갑질 그 자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카 사건은 작년 11월에 6번째 기소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 더 이상 뭐 대장동, 쌍방울, 성남FC 다양한 이슈를 건드렸지만 거의 진실은 이재명과 무관한 그들이 조작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거의 이제 3년 동안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경기도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사용. 그거는 김문수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양주 60병 네? 그런 거를 무슨 행사에 법인카드를 쓰고.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대부분 그 코로나 때 공개적으로 그 회의실이나 이런 걸 운영하기 어려울 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방역 정책이라든가 시민들의 삶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회의 같은 걸 할 때 공간에 뭐 샌드위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법인카드 사용을 그 공공기관의 장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로 총무과나 비서실 그런 데서 이제 갖춰진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쓴 특수활동비 완전히 종이 백지 하나 없고 한동훈이는 그 영수증 내라 그랬더니 휘발됐다고 네. 예? 그쵸. 내역도 안 나오는 그 몇십억짜리 예. 그런 것들 쓰고 있던 사람들이 김혜경 여사 7만 6천 원 그런 걸로 기소 내지는 뭐 재판 걸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나 김문수는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극단의 왕국으로 만든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제기한 문제로 인해서 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아마 국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네. 무리한 기소 이야기를 제기하기도 하셨고 네. 어제 이재명 후보도 이 모든 건 김 후보가 속한 정권에서 아무런 이제 증거 없이 조작해서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TV 토론에서 정말 네거티브가 난무했었는데 이 기소만 되고 결과도 안 나온 사건을 유죄라고 하는가 하면 이 김문수 후보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까지 들고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게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미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피로도가 있었다. 그리고 가정사를 공격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아까 극단의 세력들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가 존립하지 않고 있고 지금 다 극우화됐습니다. 네. 그 극우의 대표가 이제 김문수고 김문수의 뒤에는 정광훈과 같은 사이비 교주가 있고 네. 윤석열, 김건희가 여전히 김문수를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호통치는 전화도 했다는 나이도 김문수가 훨 많은데 네. 윤석열한테 호통받는 그런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 사람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잘 아시죠?
나 김문수인데 그렇죠. 119에 전화해서 관등 바쁜- 성명을 대라고 하면서. 바쁜 119 소방대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김문수인데 네, 자네 이름 뭔가? 네, 거기다가 저 코로나 방역 위반으로 그 현장에서 체포되어 가는 어떤 사람의 옆에 서 있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협조를 요청을 하니까 나 삼선 의원이야. 너 뭐야?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개인 김문수의 그 사적인 그 갑질을 했던 그러니까요.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네, 그 사람이 지금 대선판을 난장판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거기에 우리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위기 시기에 중요한 거는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진짜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 국민들과 통합하고 소통하자. 그걸 호소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 끼어들어 가지고 해방을 놓고 뭐 제대로 된 의지도 안 보이는 노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극우 세력 전광훈 목사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와 굉장히 좀 특수 관계라는 거는 알려진 사실이고 이 세력하고 단절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사실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어제 TV 토론에서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 흘리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 뭐,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문수 본인이 기억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이 저도 봤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쇼츠에서 정강훈 목사가 아마 그게 무슨 법 위반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집시법인지 방역법인지 네, 이제 곧 그 감옥에 가는 상황인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소위 그 뭐죠 그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 네, 그런 걸 하면서 정강훈 목사가 감옥에 간다면 하면서 울먹거렸어요. 네, 그래서 정강훈 목사가 울지 말라고 울지 마. 네, 그랬죠. 네, 마치 아주 순결한 교주를 믿는 그런 선한 양과 같은 그런 눈빛으로 정광훈을 대한 걸 보고 야 김문수도 참 여간하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예. 어제 사실 너무 많은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짚고 있는데 꼭 짚어보고 또 싶은 게 이제 이석기 전 의원의 통합진보당 후에 논란 이 부분도 사실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진보당과 연합 공천을 했다. 그래서 뭐 이제 색깔론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이석기를 비난하고자 한다면 내란 선동 내지는 동조 혐의로 그 위헌 정당 심판 대상에 올라야 됩니다. 그들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명백히 동조 행위를 했고 그때 내란의 밤 때 윤석열의 통화 목록이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추경호. 그렇죠. 국힘 지도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추경호가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그쪽으로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통화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 의결권, 그걸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은 내란의 밤에 가담을 했고 또 그 전후에 대통령실에 오가면서 대통령의 지시명령 하달 받아가지고 철저히 이행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 자들이 지금 권영세, 권성동 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당권을 쥐고 있었고 예. 김문수는 그날 국무회의 때 초대받지 못했지만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국회의원의 사과 요구에 모두가 일어나서 사과를 하는데 김문수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사고 방식 자체가 내란적인 인간입니다. 김문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행위를 바로 직전까지 옹호하고 선동하고 했던 자가 이석기의 내란 음모, 네. 예비 음모 행위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인 거죠. 네. 네.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라. 이런 그렇죠. 지적이신 걸로 들리는데 네. 일단은 이제 국힘 자체가 내란 세력이고 내란을 옹호했고 김문수 후보 자체도 지금 내란 그 세력들을 옹호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일단 이 두 후보
어제 이제 그 대선 토론에서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제가 좀 이거는 뭐 다른 주제도 그랬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지난해 1월에 이제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을 때 헬기를 왜 탔느냐, 그리고 왜 서울대 병원으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성이 파괴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네, 그 김문수가 과거에 노동운동할 때 아마 이재명 변호사가 변론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두 분이 만날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뭐 또 민주화운동 뭐 보상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받았다. 의인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놓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를 얻은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야당 대표예요. 네, 그분이 테러를 당해서 경정맥의 67%의 손실이 있었고 그 2mm의 차이로 이 동맥과 벗어났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와이셔츠 옷깃의 그 두께 때문에 네, 그 테러범이 저는 고도의 훈련을 받았다고 보는데 자기 체중을 온전히 실어서 한 번에 성공을 시킨 테러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는 그 쳐다본 하늘이 마지막 하늘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 위급한 상황이면 헬기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수단도 동원해서 그를 살려야 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이런 네.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고 이 과정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우리 이재명 대표, 그 이재명 후보가 본인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충분히 아니 사람이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저라면 말을 화냈을 거예요. 해야 되죠. 말 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너무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강한 의무감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어떤 때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 경기도지사 김문수 자기가 할 때는 무려 40몇 번 헬기 이용했어요. 도지사가 자기가 목에 뭐 피나는 것도 아닌데 네. 헬기를 40몇 번 이용했습니다. 헬기가 단순 한 이동 번 뜰 때는 목적으로. 수백만 원의 기름이 들어가요. 예. 네. 그래놓고는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그분의 어떤 안위를 가장 우선 생각하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서울로 이송을 했고 헬기가 동원됐는데 그걸 놓고 황제 헬기 어쩌고 하는 거는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나 하는 예, 전 그 윤석열과 마른 윤석열, 김문수가 똑같은 놈들이다. 윤석열이다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사이지 죽고 사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군대를 보내요. 국회에. 네. 그리고 그 군대를 보낸 그 대통령을 옹호하는 자가 그 당의 후보가 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남의료원 얘기는 또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남의료원 애써서 만들더니 거기는 왜 안 가고 서울대병원을 갔느냐.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졸렬을 하고, 예. 네, 졸렬하고. 비열하고, 네, 비열하고. 한심하고. 대선 후보 TV 토론이 어쩌다 수준이 이렇게 이미 이제 낮아졌는지. 그 잠재적으로 승리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 뭐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게 아닌가. 네. 나이도 있는 양반이. 이제 TV 토론이 총 3번이고 마지막 다음 주 화요일에 한 번 더 남았잖아요. 좀 품격 있는 TV 토론을 바라보고 두 번째 또 이재명과 이준석의 대결돌에 대해서도 한번 TV 토론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12상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왜 안 나타났느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상을 되짚어 보면 국회 정문 앞에서 이제 자기 비서진에게 좀 막말하면서 안 들어갑니다. 다른 의원들은 급해서 막 담을 넘고 난리가 났는데 이 후보는 안 들어갔어요.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때 그 어제 해명에서는 그러니까 뭐 젊은이는 보다 정의감에 투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의 몸을 때로는 그 사리지 않으냐 하면서 정의를 위해서 뛰어나가는 것이 젊은 사람의 기본적인 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준석에게서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말은 자기 사전에 없다. 네. 네. 그러니까 그날 와서 언론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막 왜 막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빽빽 치고 네. 그렇게 자기 증거를 남겨놓고 음. 자기 안전을 도모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헬기가 떴다 하면 실제 계엄군이 오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 계엄군들에 의해서 국회가 침탈당할 때 그 150 처음에는 한 150명 왔고 나중에 192명 왔습니다만 자기 동료 의원들이 다 끌려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신도 그 대열에 함께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의무가 아니었나. 네. 근데 그런 자기 의무를 위반하면서 마치 자기의 역할은 할 만큼 했다. 그 안에 정적수가 찼으니까 나는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런 식의 그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해명이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당시 의원님께서도 국회 본회의장 안에 계셨잖아요. 네. 그럼 정말 급박한 상황이고 모든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제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들은 반드시 빠르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이 계엄안 해제의 의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셨을 텐데 이준석 후보의 해명은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을 했고 의결 정족수가 찼으니까 본인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다. 저는 이 해명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그 이준석은 뭐 상당히 그 두뇌 회전이 빠르고 언변도 좀 있고 네. 좀 뭐 또 젊은이들의 그 트렌드 그런 걸 좀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너무 사람이 얍삽하다 그럴까? 얍삽하다. 전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 해당되는 두 인간 중에 하나다. 하나는 누구죠? 한동훈이고 네. 그 한동훈과 거의 뭐 뇌구조가 거의 비슷한 인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네. 비루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왜 밖에서 국회 인원 체크를 하느냐, 반대표가 나왔으면 어쩌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찼는데 그 안에서 반대표 때문에 해제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어제 해명은 정말 친구가 윤석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준석 네, 윤석열로부터 광포한 윤석열의 본 모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다면 그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았을 겁니다. 비겁한데요. 네, 한동훈은 피해서 들어왔죠. 살려고. 네?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만 달랐을 뿐. 한동훈은 우산 밑으로 이재명 우산 밑으로 들어와서 살아놓고는 이재명을 비방하고 있고 네. 이준석은 그 윤석열의 그 광포한 거에 넋이 나가서 아마 자기 생존을 모색해놓고 그래놓고 또 이재명을 비방을 해요. 뭐 피해 온 놈, 도망간 놈 다 이재명만 욕하면 다 자기 그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 희한한 자들입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 관련해서 이제 이 공방을 벌였는데 국민의힘과 단일화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간의 행태로 봤을 때, 네. 그 이준석은 정의감을 가지고 국민이 요청하는 바대로 자기가 자기 헌신을 한 적이 없고 네. 오직 이익 추구형의 그 극치를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선은 이준석이 자기가 판단하건대 국힘이나 그 소위 보수 진영이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거 이후에 당권, 선거 이후에 정치적 재편기의 주도성 그걸 놓고 다음을 노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김문수를 발판 삼아서 다음을 기약하는 정치적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네. 그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적 언행은 그 마음의 단면이 100%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복선을 깔고 다음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을 하거나 트릭으로 이용을 하죠. 저는
어젠가요? 엊그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준석이. 그렇죠. 그 투표용지에 투표용지에는 자기 이름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네. 그 강조를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은 뭐냐? 더 내놔라 이겁니다. 더 내놔라. 아, 그런 거를 우리는 간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보께서 아예 단정을 해버렸죠. 단일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하면 뭐 그만이고 단일화를 하면 봐라. 너가 그동안 언행을 했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사람 아니냐. 네. 뭐 전에 안철수도 안 그랬습니까? 자기 뭐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네. 했나요? 그래놓고는 그 다음날 합의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뭐 다 한통속입니다. 저자들은. 네. 그 어제 TV 토론 중에서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선거라고 이제 동조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라고 그거는 이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대해서 네. 그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이 댓글 공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심리전단 운영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유권자의 그 의사결정권 판단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론 조작을 단행한 국가 권력의 악행을 비판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 예. 또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부정선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 권력이나 국정원에 의한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그 김문수나 윤석열이 얘기하는 선거 부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에 그 소위 말해서 해킹이 들어와서 그 점수를 조작했다. 소위 말해서 득표 숫자를 조작했다라는 그쵸. 논리 아닙니까? 네.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사건의 어떤 그 실체나 맥락, 원인을 안 보고 딱 그 키워드 국정원에 의한 선거 부정 행위다라는 그 선거 부정을 떼와서 선관위 시스템의 해킹 공작에 의한 선거 부정이라는 걸로 연결시켜 버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기술자라고 해야 되는 건지 무슨 조작 능한 자인지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예. 정치적 기능론에 익숙한 조작 범죄자들. 네. 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런 이렇게 얕은 수법에 속을 만한 분들은 아닌 본인이 것 같고. 여론 조작의 대가인 명태균하고 지난 대선을 조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 당 대표 나왔을 때도 나경원 그 저기 네. 네. 그런 의혹이 지금 예. 불거지고 나경원 있고. 씨는 참 바보 같은 게 지난번에 윤석열에 의해서 김건희에 의해서 당 대표 나오려고 하다가 팽당했죠. 네. 그 전에 서울시장 나왔다가 오세훈한테 여론 조작, 명태균 여론 조작으로 날아갔죠. 네. 이준석이 하고 또 당 대표 경선할 때도 명태균에 의해 또 날아갔죠. 나경원 벌써 몇 번째입니까? 참 그 바보 같은 사람 같은데. 아무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국힘 안에서의 그 사태는 그 비이성적 충동 행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그 집단 광난극이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집단 광난극이다. 그렇죠, 거의 지금. 한 가지 또 나왔던 사안 중에서 호텔 경제론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 어제 일단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항상 나오는 정책이 주로는 지역화폐, 네, 배당 정책, 네, 뭐 주빌리 은행이나 금융 취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배려 정책. 특히 그 경기도지사 할 때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 교육 네, 그걸 가지고 왔는데 경기도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다가 교납금을 내면 네, 그걸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해줘요. 계좌 이체를 해줍니다 학부모한테. 네. 그렇게 하면 그 돈의 소비 효과가 없다, 승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 줘서 반드시 지역에서 그걸 소비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거의 그 순환 경제에 대한 그렇죠. 엄청난 집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미국보다 2배가 높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이 동네 지역 경제의 근간입니다.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아니까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자 해서 소위 순환 경제 이론을 지역화폐론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게 이재명, 소위 기본소득론자이기도 하죠. 예. 기본소득을 단지 어떤 그 파괴적 건설, 파괴적 기술 혁신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게 사실은 기본소득론이에요. 이건 보수의 정책입니다, 이게. 근데 이재명은 그 기본소득을 지역 경제의 순환용 카드로 더 업버전시킨 거예요. 그렇게 경제가 피가 돌면 호텔에 예약만 살짝 했다가 빼도 순환 효과가 있는데 네. 그러면 실제 지역 화폐를 투입한다거나 정부가 공공 지출을 통해서 경제의 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예. 하는 걸 말하는 예시로 그 호텔 호텔 경제론을. 경제론을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사상권 뭐 사소한 그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화를 말을 했더니 다큐멘터리로 비난을 하는 받아치네. 거예요. 네네. 네. 바보 같은 인문적 상상력이나 감수성이 없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야기로는 대부분 토론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나는 사석에서 만나거나 그러니까 같이 과방위를 하잖아요. 네, 네, 네. 또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대표를 모시고 다니다 보면 천하람이나 저쪽 이준석이나 상당히 예의 있게 행동을 해요. 그런가요? 사석에서는. 네. 그래 놓고는 이제 이런 TV 토론 같은 데서는 그 안티 이재명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그냥 대놓고 이제 연극질을 하는 거죠. 그걸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 선수끼리 왜 그러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자체가 정치를 자기의 신념이나 가치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능으로 한다. 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치를 연극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 때로는 같은데. 연극이 필요하죠. 네. 진심 어린 연극. 네. 지금은 국민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아야 할 때 아닙니까? 이 윤석열 자기가 양두구육해가지고 윤석열 끌어들여서 당선시켜 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로부터 피해받은 국민들 죄송합니다. 제가 윤석열 잘못 봐가지고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반성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도 용서받기 어려운 자가 이제 이준석인데 네. 그 윤석열로부터 3년 동안 검사 200명 탈탈 동원해가지고 괴롭힘 당하고 죽을 뻔한 옆에 그 나이 든 상대당에. 선배한테 예, 예. 와 거의 사태질하고 너무 자식이 말이야. 네. 어제 있었던 사회 분야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유영 의원님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 생톡이었고요. 김유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정치하는 언니들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오늘은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님, 이지혜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혜 부대변님은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짧게 소개를 부탁해도 될까요? 네, 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이지혜고요. 지금은 선대위에서 부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제가 오늘.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앞서 지금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가 짧게 어떤 광고가 나갔는데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TV 광고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게 짧으면서도 약간 임팩트가. 네, 임팩트가 있는 광고였어요. 네, 제가 뭐 담당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 음악이 이태원 클래스라고 맞아요. 네. 정말 20, 30대 청년들의 인생 드라마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네.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는데 네. 그래서 힘미아들 make it strong. 세상이 나를 때려도 나는 더 강해진다라는 돌덩이라는 그 곡을 폭삭 음악수다라는 드라마의 음악 감독이면서 저 곡을 작성하신 박성일 감독님의 허락을 받아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광고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뭐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잘 만들어 주셨지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국민, 대한 국민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서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재명 후보님이 그 중간에 계셨지만 이재명 후보님이 항상 대한 국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 광고의 주인공은 대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그렇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찾을 그 주인공 역시 국민이다. 대한 국민이다. 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보는데 이 음악과 함께 그 광장에 있는 국민들 모습을 쭉 보니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네. 그 지난 힘들었던 그 시기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진짜 우리가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아직 맞습니다. 임무가 남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한 것처럼 사전 투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권 교체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국민과 네.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많은 예. 분들이 뭐 선거 잘 되겠지 이러다 벌떡 일나서 그럼요. 비장해진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비장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오늘 할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서 이제 네. 첫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전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경기도와 수도권 유세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제 보도에서는 텃밭 잡기에 나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곤 하던데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씨를 겨냥해서 내란 음모 수사와 별개로 외환 유치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부본부장이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해야만 되는 것은 내란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의 평화 잔체를 위협하려고 하는 뭔가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내란을 기도했던 세력들이 다시 뭉쳐서 뭔가를 한다라는 끊임없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심지어 보수에 있던 분들도 와서 이번 선거에서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민생, 경제 이런 모든 것이 달렸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밝혀준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지역을 도시면서 아마 그 경기에 이제 북한의 인접 지역 있잖아요. 접경 지역이 접경 있으니까요. 지역이죠. 이 접경 지역에서의 국가 안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오늘 후보께서 유세하시다가 이것은 명백한 국가 반역 행위, 그 맞습니다. 외환죄를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선거 국면이라서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외환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내란죄뿐만 아니고 외환죄에 대한 정황 증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북 전단 살포를 그 4.16 총선 패배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뿌리다가 그래서 남북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계절풍의 변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등장한 게 무인기 투입. 그 네. 의혹이 자꾸 제기가 됐고 그 정황 증거들이 나타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윤석열 내란죄에 빨리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외환죄를 지금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없는 죄가 아니고 반드시 이것도 단죄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적절하게 짚고 넘어가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란죄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지 외환죄가 그렇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TV 토론이 벌어지다고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김문수 후보나 이런 후보들이 자꾸 우리 후보에 대해서 거친 용어를 쓰고 과거에 진보적 색깔이 강했던 정당들이 뭐 수사를 받았던 그런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본인들이 굉장히 정통 보수고 나머지 세력들은 반대인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안보와 평화에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최근에 장성 출신들이 와서 지지 선언을 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강조하라는 것도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해서 이제 접경 지역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다시 색깔론 들고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원천적으로 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딱 짚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제 대선을 떠나서 만약에 이제 계엄을 위해서 북한을 정말 자극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도 볼 수 그럼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실에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TK를 찾았고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역시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근 TK, PK 여론조사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다가 다시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그런 흐름에 좀 올라타서 가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대선에 만약이라도 패배했을 경우 본인이 이제 당권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보수의 핵심 지역을 찾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보수의 핵심을 갖춘다면은 헌법을 파괴하고 법원을 때려 부수는 이런 사람들하고 단절해야 되는데 지금 정광훈 씨나 윤석열 씨의 비호를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보수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선대위원장 대구 갔을 때 대구 시민들이 꺼져라 이런 거는 왜 가짜 보수가 와서 판을 치냐, 어디 와서 판을 치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번째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간 게 약간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가 바로 박근혜 키즈였다가 이제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 점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드는데요. 좀 얄팍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부대변인님? 일단 제가 이제 2층 기자실에 또 유세를 안 간 때는 기자실에 있는데 지난주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서포터즈 중앙의 분들이 민주당사 2층 기자실에서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그리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실천할 지도자는 이재명 후보뿐이다.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고 가셨습니다. 박근혜 서포터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예전처럼 뭐 이렇게 뭐 보수 세력이 집결하고 이런 분위기가 일단 전혀 아니다. 중도 확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오히려 박정희, 박근혜 이렇게 이어지는 진짜 대한민국의 정말 안정과 질서를 바라는 정말 보수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손절하지 못하는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와서 박근혜 후보를 만나고 문을 두드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손을 내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치면 홍사모라고 있잖아요. 홍준표 전 그렇죠. 시장 네. 지지했던 분 그랬죠.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 찐홍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이거를 탁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봐도 보수가 아니다. 뭐 그 말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젯밤 이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2차 토론이었고 사회 통합이 주요한 주제였는데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 이 주제가 맞느냐라고 할 정도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난무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어제 TV 토론을 워딩인 것 같습니다. 아니죠. 4명 중에 2명은 제대로 정책 토론 하려고 했고 2명은 네거티브만 했는데 다 싸잡아서 하는 거는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인데 이재명 후보 이거 정말 그동안 준비를 잘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 개혁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이게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보건복지위의 박주민 위원장이라든가 많은 의원들이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토론회 가면서 안을 이미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료개혁 우리 당의 김윤 의원님이 이거 전문가예요. 계속 했던 거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합해서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 왔는데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도대체 제대로 준비를 해온 것인가? 거의 가짜 뉴스 수준의 주장만 하다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하다가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나마 이제 권영국 후보가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모두가 네거티브를 했다라는 말은 언론이 너무 싸잡아 비판한 것 같고요. 저는 2대2로 나눠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일단 가짜 뉴스가 난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셨다. 윤석열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즘 이제 이재명 후보 지역 유세를 다니시는데 거기 취재를 하는 기자단들과 같이 지역 유세를 지금 전국으로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랑 그래서 얘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의외로 이 토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집중도도 높고 그리고 민주당 취재 기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렇게 남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도 뭐랄까 논리도 잘 펼치시는 분인데 그런데 지금 1차 토론회에서는 너무 방어만 한 것이 아니냐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2차 토론회에서는 사회통합 문제 얘기도 하고 또 1차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한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2차 토론회에 갔더니 김문수 후보는 지금 모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지금 본인이 도대체 어디에 나와서 누구랑 어떤 내용으로 토론하고 있는지 본인이 정말 대선 후보자의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무 얘기나 하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네. 심지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말해야 되겠지만 총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의제가 없으면서 준비된 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깐죽거리고 뭔가 말꼬리 잡고 이런 네. 모습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통합 토론회가 참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그러면 당신의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계속 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말트집,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모습에서 사회통합 토론회보다 이제 3차 토론회를 다시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아무 말 대잔치 네. 횡설수설. 그러니까 어제 좀 나왔던 것 중에서 진짜 가짜 그 워딩도 거슬렸어요 좀. 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신당의 허은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가짜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말 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민수 후보님 아리백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다시. 네, 너무 윤석열 모르더라고요. 예전 후보가 그걸 몰라서 버벅버벅 거리던데 이거 요즘 초등학생들도 아는 용어입니다. 더군다나 주제가 기후위기인데 아리백도 몰라서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윤석열, 정광훈, 김문수 이렇게 삼총사다 네. 이런 느낌이 딱 들었고요. 이준석 후보의 정치는 한마디로 하이아나 정치입니다. 네. 본인 얘기를 하세요. 본인 얘기를 남 물어뜯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얘기 꼭 하고 싶네요. 네, 진짜 가짜 이 논란 진짜 총각, 가짜 총각, 진짜 검사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한민국을 얘기하니까 말꼬리 붙잡고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거 진짜 수준이 어떤 아니, 일단- 이걸 미리 준비를 했을까요, 이거를? 아, 미리 준비했으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겠죠. 누가 써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잘 읽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아니 사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후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흠이 많은 후보인데 아까 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정광훈과 손 잡은 후보 그리고 이 윤석열 내란수계와 지금 같이 가는 후보에 더해서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정말 말도 경박하게 하는 그 보수에서 정말 좋아하지 않는 그런 후보다라는 느낌이 처음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총각 가짜 총각 이럴 때 네. 저는 그게 어떤 연유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건가 네. 사실 그때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짜 총각 가짜 총각 저도 무슨 순간 얘기예요? 갑자기 나온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준비되어 있다면 제가 사실 대변인실에서 하루에 진짜 나오는 거의 모든 뉴스를 보는데 저는 한 번도 이 총각 진짠지 가짠지에 대한 논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모르는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는 뭐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을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김문수 후보의 말 그리고 행동이 정말 극우 지지층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들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란 수계 윤석열 씨가 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지 저는 어제 알겠더라고요. 본인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과 김문수 후보는 정신적 쌍둥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또, 이거 뭐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걸 읽는 것도 참 화가 나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형수 욕설 논란, 뭐 이런 거 강제 입원, 형님 강제 입원, 이런 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이런 네거티브를 이렇게 수준 낮은 네거티브를 어떻게 들고 나오느냐라고 비판받을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국힘 측에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건 이게 본인들을 지지하는 세력에 먹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 솔직하게 말하면 본인들이 공약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고 상대방 인신공격하는 거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대선 후보가 일단 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선거 공약서를 선관위에 등록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거 공약서를 아직 선관위에 등록을 못한 거예요. 제대로 안 만든 정말인가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만 한다. 끝나고 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뭘 하겠다는 건지 기억에 남으세요? 기억 안 나죠. 이준석 후보는 도대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기억에 남으세요? 아니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선거 공보물을 다 봤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허술한 것과 누군가는 죽을 고생을 해서 만들었다는 걸 보면서 국민들 앞에서는 TV 토론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비전을 본인이 잘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자리로 보이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의 이런 거는 뭐 전략이고 뭐가 아니라 그냥 공약 준비를 못했으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또 그 안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TV 토론을 준비할 때 네거티브를 따로 준비하긴 합니다. 근데 네거티브가 중심이 돼서 준비되어 있는 후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너무해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지만 그 공약을 준비하지 않고 네거티브를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측면에서 봐서도 이건 너무한 게 네. 정말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 옛날 옛적 그거 다 일을 해명도 된 건데. 해명도 다 됐고 그 정말 다 이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이 상황이 없는 이 상황에서 막 석탄 캐듯 어디에서 그런 것을 캐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수신제가 치고 편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얘기하려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야 우리 근대 민주주의 이후에 지금 나라 발전에서 공사를 구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의 공무원 갑질 의혹 또 네. 아시잖아요. 그것도 공적 영역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런 뭐 정말 석탄 캐듯 나오는 그런 의혹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공적 영역에서 갑질을 저지른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고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고 오늘 그 선대위 신속 대응단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2006년에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서울난영 여사가 그 한나라당 경기도 부인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나라당 경기도 부인 모임은 정말 정치적인 사적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도의 공무원들을 들어다가 그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사적 영역에서 공무원들을 이 정치적인 준비를 하는 것에 끌어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공적 행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김문수 후보도 뭐 공무원 출신이 사실 아닌 뽑힌 사람들은 아닌 설나는 여사도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서 정치적 행사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지금 이런 부분에 문제가 본인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토론회 하자고 하더니 황당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 배우자 토론회 하자니까 댓글로 이런 걸 달렸어요. 그러면 장모도 영향을 미치니까 장모 토론 김건희 씨 사례를 보든 장모 토론회를 하자. 최순실 토론 토론회 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선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우리가 선을 넘지 말자 그런 말 있잖아요.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자. 아무리 우리 정치가 전쟁이라거나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하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이번에 후보를 보면서 막말 브라더스다.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황제 헬기 이송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난해 1월 부산 피습 사건을 이야기한 건데 그 당시에 왜 헬기를 탔느냐 하고 성남 의료원까지 왜 서울대 병원 갔느냐라는 이야기를 김문수 후보가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게 사실 수십 년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인데 정치 테러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 동료 정치인으로서 걱정하고 이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인간의 도리인데 그것조차 지금 아무런 뭐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연장선에서 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 테러를 좀 예방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위협이 많이 발생하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도 있고 그리고 방탄 유리도 유세 현장에서 좀 설치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희화하고 조롱하면서 유세 현장에서 자기 뭐 이렇게 셔츠를 뭐 이렇게 벗어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안전 문제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너무 조롱하고 희화시키는 이런 것까지 같이 연장선에서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김문수 후보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아무리 안전과 그 정치 테러라는 부분은 정치적 진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러니까 본인에게 지금까지는 직접 위협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럼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렇게 선을 긋고 본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 도리도 짓밟는 이런 일들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 말하고 싶어요. 네네. 자꾸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 테러 저지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우리가 그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자꾸 무슨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있으니까 테러 위험에 노출될 점 말하는 건 최악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 피습을 당했습니까? 이런 말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자당의 배현진 의원은 문제가 있어서 머리를 가격당했어요? 어떻게 가해자 편에 서는 듯한 말을 합니까? 이런 말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네. 정치 테러는 보수냐 진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어떤 성향에 상관없습니다. 근절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치 증오를 부추기고 오히려 테러를 가한 가해자 편을 드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였죠. 야당 대표였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요 오히려 대통령이 찾아와서 그럼요. 정부특보 보내서 위로하고 이런 일 근절해야 된다고 하고 상대방 당 대표가 오히려 위로 방문 오고 이랬었어요. 이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하는 건 최악이고 더군다나 이 목을 그러니까요. 찔러붙잖아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TV 토론에서 꺼낸다? 전 정말
제가 거듭 말하는데 아무리 정체가 중요해도 괴물은 되지 말자. 최소한 아. 인간의 품격은 지키자. 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러를 상대를 비난하는 네거티브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넘지 TV 토론 않아야 역사에 될 남을 선을 만한 넘은 거죠. 아, 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 부분은 좀 짚고 싶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전광훈 목사가 감옥 갔을 때 눈물을 흘렸던 것을 꺼내 들면서 극우 세력하고 선을 그을 것이냐 요거를 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12.3 계엄 내란 이후에 이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편을 들었던 세력이 극우 세력이고 그 중심에 정광훈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관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선을 긋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짚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내란을 일으키고서도 반성도 하지 않고 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에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지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광장에서 그렇게 목 놓아서 내란 수계, 내란 척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그 내란 수계가 지금 버젓이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그런 영화를 관람하면 하는 그러니까요. 장면을 보고 예. 그 김문수 후보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영화 보고 사람 만나면 좋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내란 속에 윤석열을 감싸고, 그리고 그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는 게 바로 또 정광훈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와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뭐 고개도 숙이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아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짚을 부분을 짚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뉴스시간도 보셨어요? 나와요. 네. 한겨레 신문 5월 12일자 김문수 정광훈 구속에 눈물 콧물 우리 목사님 1분 20초 영상, 이거 많은 국민들이 봤고요. 다 아는 건데 왜 자꾸 거짓말 논란을 본인이 자초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거짓말 논란을 자초하더라도 정광훈 목사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좀 소름이 끼쳤어요. 이게 금방 들통날 말을 왜 이렇게 하는가, 누구 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가. 정광훈 목사가 보고 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의심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과도 선을 제대로 안 가고 정광훈 목사과도 선을 안 긋고 있잖아요. 계속 잡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지하고 정광훈이 키운 김문수 후보라는 말을 본인은 사실 좀 즐기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의심까지 오히려. 들었습니다. 네네. 아이고야. 네. 어제 나왔던 또 이야기 중에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굉장히 이제 비중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이 이슈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물었어요.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 할 것 같다라고 말하자 망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되받아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한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명분도 없는 단일화를 두고 뭐 총리를 제안했다, 뭐 당권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정치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내일이죠. 25일에 투표용지가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시점에서 적절하게 묻는 타이밍이 어제 토론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저는 탁월하게 봤는데, 왜 그러냐면 단일화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명확하게 했고, 그 이준석 후보가 뭐 망상이라는 말을까지 하면서 당황한 듯 되게 거친 말을 써가면서 나는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단일화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는 것을 단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화가 없다는 부분을 이준석 후보의 말을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어제 그 질문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내란 세력인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이 말에 예, 단일화는 내란 세력과 손잡는 거다. 그렇죠. 그 말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가 더 화들짝 해가지고 당황했죠. 이렇게 네. 당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은 물론 본인이 당에서 나오긴 했지만 양두구육 본인도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에게 개고기 판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한 개고기 판 거다라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어서 아마 더 화들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왜 이준석 후보가 자꾸 요즘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름을 꺼낼까, 박근혜 퀴즈라는 말을 덮으려고 노이즈 마케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감히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다루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고요.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균형 발전의 선두주자였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말하고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남녀 갈등이요? 노무현 후보님 대통령 되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명수 총리 발탁했잖아요. 왜 그분 이름을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박근혜 키즈라는 말을 떨쳐내려고 본인이 비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얄팍한 수를 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노무현 재단의 일을 맡고 있던 황희도 게임특위 위원장이 매일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맨날 주장해요.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하기 전에 우리 황희도 게임특위 위원장하고 토론 한번 하셔라. 누가 진짜 노무현 정신의 후예인가 한번 가리자라고 하는데요. 아마 황희도 위원장님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게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또 중요한 게 있어서요.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샤넬백의 진실인데 이렇게 그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건진법사가 전달을 받았고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했느냐 여부와 김건희가 받았느냐 여부가 계속해서 공방이 있는데 오늘 나온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문고리 3인방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 문고리 3인방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샤넬백 관련한 일들을 뭐 바꾸거나 전달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또 문고리 3인방에서 끝날 건지 뭐 도사 법사 3인방은 아닌 것인지 이게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제 이권 청탁 부패 이 등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수사를 할 때마다 이런 이 이면에 뭐랄까 이권들을 챙기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 3년 동안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지 그리고 무슨 3인방이 더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박근혜 옆에는 십상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옆에는 삼상시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유경옥 전 행정관, 정모 전 행정관, 조모 전 행정관인데 쉽게 말하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샤넬백이 오가는데 뭔가 청탁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심부름을 했을 거고 김건희 씨는 아니다고 딱 잡아떼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핵심인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핵심은 샤넬백이 아니라 건진법사 게이트입니다. 샤넬백을 도대체 왜 주려고 했을까요? 그냥 좋아서 줍니까? 네. 다이아몬드 목걸이 왜 주려고 했을까요? 6천만 원짜리? 그거 그냥 줬겠습니까? 뭔가 엄청난 이득.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그렇죠. 사업 수주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김건희 씨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청탁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전부터 중요했는데 김건희 씨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할 소리가 충분히 있고요. 과거에 디올백 논란 일어났을 때도 밑에 사람들한테 다 미루고 일부는 거짓말인 게 다 들통났는데도 검찰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저는 김건희 씨도 빨리 구속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철저한 압수수색도 수차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본부장님 말씀처럼 빨리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근 이 3명의 자택을 잇따라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졌고요. 또 한 가지 밝혀진 것 중에 이제 샤넬백을 교환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뉴스로 나왔었고 이 교환하는 자리에 윤석열 씨의 캠프 인사가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간부 윤영호 씨의 처제 이름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산 사람이 가야 뭐 교환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동행을 했다는 게 또 밝혀졌어요. 근데 이게 밝혀지는 게 지금 서서히 밝혀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영부인 수사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 수사 지금까지 막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한 거 반에 반만이라도 지금 그 윤석열 정부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했었으면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더 부패하고 골맞을 때 이렇게 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씨 뭐 캠프 인사가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뭐 캠프 인사가 갔던 아니면 여기에서 뭐 지금 디올백만 나왔지만 앞으로 어떤 뭐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몇 개가 더 나오는지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빡세게 수사를 더 해야 된다. 우리 부대표님 너무 고급 용어 네. 쓰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샤넬백도 샤넬백이지만 그 이면에 이권 사업에 오가려는 정황을 사실은 파헤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밝혀야 되는 거고요. 김건희 씨 측 자꾸 발뺌하려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럴수록
나중에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다. 거짓말한 네. 것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통일교회 한학재 총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 이제 내렸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출국 금지 조치를 검찰이 내렸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하거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관계자들 혹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사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되겠고 제가 예전에 왜 자꾸 디올백 얘기를 하냐면은 디올백도 문제가 많았는데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 줬잖아요. 그럼 과연 지금 검찰은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지금 검찰도 믿기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런 내란숙의 정권을 심판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증거인멸이 되거나 핵심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분이 도주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세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세게. 네. 일단 김건희 씨 측은 샤넬백을 받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샤넬백을 2번이나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김건희 씨의 비서로 활동했던 유 씨가 건진법사로부터 받아서 2번이나 교환을 했다라는 이 정황은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은 계속 부인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문고리 3인방까지 나온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김건희 씨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법 상식적으로 맞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뭐 어떤 봐주기 수사 그리고 뭐 문계기 수사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보호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사를 해라. 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고는 하지만 무슨 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뭐라고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나는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네. 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아직도 본인이 영부인인 줄 알고 네. 영부인의 어떤 특혜를 의식한 듯이 우리 내 수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를 갑자기 거두거나 바꾸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검찰이 그렇게 믿을만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이권 개입과 정황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하는데 이 사건이 지금 터진 게 아니라 2022년 4월, 7월 이렇게 지금 적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권의 힘이 가장 셀 때입니다. 그런데 정권의 힘이 가장 셀 때는 김건희 씨가 정말 뭐 V0라고 불리던 시로인데 김건희 씨한테 선물 전해라는 걸 행정관이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 뭐 일각에서는 이게 1,000만 원대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깃털한테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몸통으로 결국은 의혹은 가게 되어 있는데 검찰이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내란숙에 대해서 법원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자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검찰도 속도를 내야 되고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추가로 어떤 수사의 속도를 낼 때 법원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멀리까지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통일교 인사가 공항을 찾았다가 되돌아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통일교의 수장인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한 상황이고 조치를 내렸고 다른 통일교 관계자도 출국을 하려다가 일단 말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통일교 인사들이 해외로 도피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깔끔하게 처리된 것도 없고 검찰이 수사 질질 끌다가 나중에 이상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거나 심지어 당시 영부인이라고 불렸던 김건희 씨를 모셔다가 수사를 하면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대접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검찰에서 지금 윤석열 감싸기와 김건희 비호에 나섰던 관계자들이 다 사표냈다라고 하잖아요. 그 핑계를 대고서 저는 또 수사가 지연될까 봐 사실 그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다. 법원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좀 명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출국금지 조치는 빨리 이 의심이 되는 사람들한테 다 내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소환조사 맨날 한다고 뉴스 나오는데 왜 소환조사 안 합니까? 소환조사 네. 빨리 해야 됩니다.
본인이 못 나온다고 하니까. 뭐.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12.3 비상계엄 위협적인 불법 계엄이 벌어졌을 때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민주 헌정 질서를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된다라는 분노가 극에 달한 그 상황에서도 저 내란 세력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자들이 계속 그것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기간들이 너무 길어서 지금 뭐 CCTV도 뭐 이 기간이 지나서 삭제됐다고 하고 비어폰 서버 이런 것도 압수수색도 자꾸 지연되고 그래서 그날의 진실이 자꾸 묻혀지는 것이 지금 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연장선으로 지금 이 김건희 여사 이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정말 몇 년 전입니다. 뭐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몇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문개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뭐 특혜 수사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수사도 잘 안 되고 증거 인멸하고 자꾸 뭐 김건희는 수사망에서 빠져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이렇게 저질렀는지 이 내란 잔당들을 같이 철저히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김건희 씨로 비롯되는 그 굉장히 많은 이권 개입자들의 수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관봉권이라고 왜 돈다발 그 의혹 그리고 옛날에 지금 그 디올백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지금 나 못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고 갑자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또 나와서 대리 사과를 하는 듯한 전대 미문에 김문수 후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잘못했다. 김건희 씨 본인이 사과하려면 본인이 사과해야지 무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는 것도 희한한 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정권의 신여라는 걸 저는 여전히 의심을 못 떨치고 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이번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 오명을 씻을 건지 아닌지를 약간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떳떳하면 직접 나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떳떳하지 않으니까 숨는 게 아니냐. 검사 위에 여사라고들 많이 하던데. 아니 제가 아직도 아직도 왜 그런가요? 특검을 거부하냐 누가 했던 말인지는 다 아시죠? 예,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네요. 네, 정치하는 언니들 TV 토론과 또 김건희 샤넬백 의혹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3일 대선까지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뉴스 토마토는요, 6시에 6월 3일 당일 오후 6시 합정동 이토마토 빌딩에서 대선 특집 공개 방송을 합니다. 지금 나가는 자료에 QR코드를 찍으셔서 직접 이 대선 특집 공개 방송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합정동에 있는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 홀에서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150분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선착순에 들지 못하더라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장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